존 스타인백의 명작 분노의 포도.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시대의 아픔과 그 거대한 의미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1930년대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재앙이 덮쳤는데 거기에 더스트볼이라는 끔찍한 환경 재앙까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죠. 이 두 개의 거대한 재앙이 만나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이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족들이 정말 마지막 희망 하나만 붙들고 무려 3,2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곳에서 마주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을 걸고 길을 떠나야 했던 한 가족의 정말 필사적인 여정 속으로 말입니다. 2,0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는 약 3,2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에 그 낡아빠진 트럭에 전 재산을 싣고 이 험난한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심정, 정말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믿고 이 고된 길을 떠났을까요? 바로 캘리포니아에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쓰인 그 희망적인 전단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약속 하나만 믿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나섰던 거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반겨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키라는 아주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오클라호마에서 온 촌뜨기들, 벌레 같은 놈들, 이런 경멸이 가득 담긴 단어였죠.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적대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길 위로 내본 걸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동시에 덮친 거죠. 한쪽에서는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농장을 빼앗아갔고 심지어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유지한답시고 농사 안 짓는 지주한테 돈을 주면서 소작농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이 만든 재앙, 더스트볼이 몰아쳤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가뭄과 모래폭풍이 비옥했던 땅을 그냥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진퇴양난, 피할 곳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쳤습니다. 보세요.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이 터지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933년에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소작농들이 쫓겨나고 1934년부터 36년까지는 최악의 더스트볼이 덮칩니다. 이건 뭐 숨 쉴 틈도 없이 연타를 맞은 거예요. 이러니 고향을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자, 이 끔찍한 비극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존 스타인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게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스테인백은 그냥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원래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의 글은 아주 명료하고 직설적이고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오키들이 겪는 그 끔찍한 현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사회의 불의를 너무나 날카롭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FBI가 그를 급진주의자, 다시 말해 위험인물로 보고 감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스타인백은 그냥 상상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에요. 기자의 눈으로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한 시대를 증언하는 강력한 기록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아주 유명한 제목, 분노의 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제목,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분노의 포도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징적인 표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당시에 정말 씁쓸하고 충격적인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한쪽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멀쩡한 오렌지에 휘발유를 붓고 돼지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굶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바로 이 모순이 분노의 씨앗이 된 겁니다. 스타인백은 소설에서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분노의 포도가 채워지고 무거워지며
수확기를 향해 익어간다. 정말 강렬한 비유죠? 분노가 포도송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알알이 맺히는 거예요. 점점 무겁게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는 집단적인 분노. 포도처럼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나올 거대한 변화 혹은 혁명을 예고하는 그런 수확물인 거죠.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극과 극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플리처상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신랄한 사회 비판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고 사람들이 책을 불세우기까지 했어요.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면서 미국 문화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것. 즉, 경제정책이나 환경 파괴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를 마치 거울처럼 똑똑히 비춰준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1930년대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자라나는 그 분노의 포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수확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단순한 소설, 그 이상입니다. 한 나라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정이고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대서사시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이 숨막히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땅은 바싹 말라붙었고 붉은 먼지가 세상 모든 걸 담요처럼 뒤덮고 있는 모습. 이게 그냥 배경 묘사가 아니에요.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재앙, 그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아주 강렬한 서막인 셈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만나게 될 조드 가족이 있습니다.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가 막 가석방된 아들, 톰 조드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이에요.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이 한 가족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우리에게 그 시대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먼지의 땅입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조드 가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아온 정된 땅에서 내쫓았던 걸까요? 그 원인은요, 가뭄 같은 자연재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엔 딱 집어서 얘가 나쁜 놈이다 할 만한 악당이 없어요. 농부들을 쫓아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행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시스템입니다. 이자를 먹어야만 사는 이 괴물. 이 괴물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는요. 몇 대에 걸쳐 땀 흘려 일군 땅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숫자, 3달러. 이게 뭐 의미할까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트랙터 운전사가 자기 이웃의 집을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받는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다른 가족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거죠. 거대한 시스템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조드 가족은 낡아빠진 트럭 한 대에 남은 살림살이를 전부 싣고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66번 국도를 따라서요. 그저 서쪽에 가면 일자리가 있겠지 하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 붙들고 떠나는 고된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 여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길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캘리포니아를 코앞에 두고는 할머니마저 사막에서 숨을 거두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그들은 왜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전단지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난다. 임금도 많이 준다. 이런 달콤한 말로 가득 찬 거짓 희망. 하지만 이건 사실 노동력을 싸게 후려치려는
농장주들의 교활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꿈이 아니었어요. 착취와 멸시가 판치는 끔찍한 악몽이었죠.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가장 씁쓸하고 지독한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농장주들은 일꾼 800명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전단지는 5,000장이나 뿌려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하려는 사람은 넘쳐나니까 임금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돈 받고 일 안 할 거야? 그럼 저기 줄 선 사람 시키면 돼. 이런 식이죠.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을 착취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 조드였죠. 그녀는 이 콩가루가 된 가족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닷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아무리 짓밟혀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소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준 인물이 바로 전직 목사 짐 케이시입니다. 케이시가 제시하는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의 거대한 영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 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영혼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연대감이 훨씬 더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맞서는 이 소설의 철학적인 대답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과연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서 인물들은 공동의 인류애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톰 조드가 케이시의 죽음을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대사는 이제 톰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케이시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하나의 작은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영원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정말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준 장면이 나옵니다. 갓 낳은 아기를 잃고 모든 희망을 상실한 딸, 로즈 오브 셰런. 그녀가 헛간에서 굶어 죽어가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 생명을 나눕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위대한 은총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의 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나 경제 같은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뭘까요? 스타인백이 보여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바로 우리 자신, 서로를 향한 존엄성과 연대,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류애라는 것을요.